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7세 안명자 씨입니다. 안 씨는 며느리가 꾸민 경악할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도대체 안 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래 댓글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아들 이름을 부르며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일 리가 없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죠. 우리 진수 괜찮을 거야. 분명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응급실이 아니라 지하 영안실이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문이 열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을 때 그곳에는 제 아들 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제가 키워온 아들이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진수야, 엄마 왔어. 일어나봐. 엄마 왔다고. 무릎을 꿇고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전화로 엄마, 주말에 뵐게요라고 했던 아들이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며느리 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 그리고 입가에 스치는 알 수 없는 미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도착한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죠. 진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수가 그렇게 갑자기. 회사 동료들이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런데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유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화장을 곱게 하고 새로 산 듯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말이죠.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연극을 하듯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닦아내는 신용만 할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돌아서면 언제 울었냐는 듯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유리가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장례 비용도 있고 해서요.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보험금 타령이라니. 장례도 다 치르지도 않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상식적인 며느리의 모습에 제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유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49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하나요? 그냥 간소하게 하죠? 그 순간 진수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수 씨, 그래도 진수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유리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가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저는 진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모두 유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죠. 오늘 밤은 늦지 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 일 처리했어. 빨리 끝내고 와.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당일 오후 6시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사고를 당한 건 오후 8시.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마치고 진수를 보낸 뒤였습니다. 상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죠.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았어요. 세아가 괜찮니? 혼자 있기 힘들 텐데 집에 와서 같이 있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연락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슬픔에 잠겨 있겠거니 생각하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 10년 전 진수가 결혼할 때 제가 돈을 대준 아파트였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웃 주민 오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명자야, 여긴 어쩐 일이야? 진순애 괜찮아? 아니, 그게 진수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정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위층에서 매일 밤 파티하는 소리는 뭐야? 어제도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젊은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파티라니. 그것도 젊은 남자와 함께. 정수가 정말이야 남자가 드나든다고? 응, 키 큰 남자야.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 어제는 유리 씨랑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것도 봤어. 내가 잘못 봤으면 말도 안 해. 한두 해 본 것도 아니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리야, 나야. 문 좀 열어봐. 그때 안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이어진 유리의 목소리. 그냥 무시해. 곡하겠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있는데 무시하라니. 그것도 낯선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건물 경비원이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십니다. 그런데 며느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매일 밤 시끄럽고 낯선 남자가 자주 드나들고. 진수 씨는 요즘 안 보이던데 출장이라도 가셨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의 집이, 내 명의의 집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아내라는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면 뭐라도 얘기가 통하겠지. 진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갈 놈이 아니야. 저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휴대폰을 가지고서 말이죠. 저는 진수의 휴대폰을 내밀며 아들의 죽음에 무언가 얽혀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가족 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대리였어요. 진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후배였죠. 진수와 워낙 친한 사이였는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한다며 가끔씩 집에 데리고 와 식사를 함께 했던 후배였습니다. 어머님, 저 김철수입니다. 진수 과장님 후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뒤,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김 대리는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정말 이상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실수도 많이 하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계속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처음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엔 500만 원까지. 제가 알기로만 해도 3천만 원은 넘게 빌리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는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릴 아이가 아니었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저축도 꾸준히 했던 아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물어봤니? 아내분이 큰 빚을 졌다고만 하셨어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죠. 그리고 김 대리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회사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이혼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수를 진심으로 아꼈던 후배였나 봅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집에 일찍 가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엄마인 제가 몰랐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진 빚이 뭐였을까요? 도박, 주식? 아니면 다른 남자 때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수의 죽음 뒤에는 분명 유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세상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진수의 회사 동료를 만난 뒤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주거래로 쓰던 은행이었죠. 창구 직원은 제 사연을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타깝지만 고인의 통장 내역은 상속인이 아니시면 열람이 어려우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30분의 기다림 끝에 겨우 부지점장을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요. 통장 내역만이라도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부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건 좀 3개월 전부터 거액이 계속 인출됐네요. 적금 해지, 대출까지 잔액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진수의 통장엔 최소 1억은 있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꾸준히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누가 찾아갔나요? 기록이 있나요? 대부분 아내분이 찾아가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진행된 거래라.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유리가 진수의 돈을 모두 빼간 것이었어요. 그것도 진수가 죽기 전에 말이죠. 은행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제게 맡겨둔 물건이 있었어요. 결혼 전 제가 사준 금고 열쇠였죠. 엄마, 이거 금고 열쇠예요. 중요한 거 보관할 때 쓰려고요라며 하나는 제게 맡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열쇠는 그대로 있었어요. 문득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금고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진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숙이가 함께였죠. 명자야, 정말 괜찮겠어? 그 여자가 또 문 안 열어주면 어쩌려고? 오늘은 다를 거야. 준비했어. 제 손엔 예비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가 제게 맡겨둔 현관 열쇠였죠. 다행히 유리는 현관 열쇠 구멍까지 바꾸진 않았더군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술병이 나뒹굴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진수는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옷장 안쪽에 있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빈 건 아니었어요. 구석에 작은 USB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종이를 펼쳐보니 진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유리가 이상해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엄마, 사랑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챙겨. 오늘 안에 다 처리해야 해.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 집 정리하고 우리 언제 외국 나가? 보험금 나오는 대로 한 달이면 될 거야. 저와 정숙이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 늙은이가 계속 찾아와서 귀찮아 죽겠어. 경찰도 데리고 왔다던데?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77살 노인네가 뭘 하겠어? 그냥 무시하면 돼. 저번에 사망신고도 다 했고 보험사에서 달라는 서류도 제출했어.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야. 이제 이 집도 조만간 끝이라고. 그나저나 지난번에 챙겨둔 것 같은데 금이랑 다이아 같은 것도 다 챙겨. 오늘 나가는 김에 다 팔아버리게. 유리는 진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망신고를 했다는 사실의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아무 미련도 없이 사망신고를 해버릴 수 있는 건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비통한 마음마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빡하고 무음으로 안 해놨던 거예요. 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발걸음 소리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놀람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남자, 아마 바람 상대인 듯한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왜 못 들어와? 그보다 너희들 대화 다 들었어. 보험금 왜고?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훔쳐듣기나 하시고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진수 금고에 있던 이것부터 설명해봐. 제가 USB와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유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야, 그거 빼앗아. 남자가 다가오려 하자 정숙이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춤했죠. 그때 제 눈에 탁자 위에 서류가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서였어요. 수익자란에는 최유리의 이름이 선명했죠. 5억? 보험금이 5억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USB를 꼭 쥐고 있던 제 손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수가 남긴 증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좋아, 법대로 하자. 이 USB에 뭐가 들었는지 경찰과 함께 확인하고 네가 진수한테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정숙이와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유리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잘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집에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둘 열렸어요. 사진, 동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20년 2월 15일, 오늘도 유리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고 향수 냄새도 내 안에 향수가 아니었다. 2월 28일, 유리가 내 카드로 호텔을 예약한 걸 확인했다. 내가 출장 간 날이었다. 도대체 누구와? 마지막 파일은 3월 14일,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이 녹음이 쓰일 일이 없길 바라지만 유리가 당신이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했어요. 무서워요. 녹음이 끝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수가 남긴 녹음 파일을 들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무서워요, 엄마. 그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정수기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명자야, 어제 그 USB 내용 확인했어? 밤새 잠도 못 잤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정수가, 나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여자가 우리 진수를 계획적으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반격할 때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 해. 경찰이 안 도와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설탐정, 흥신소, 불륜 증거 수집 같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죠. 나이가 들어도 컴퓨터는 할 줄 알았으니까요. 교사 시절에 익힌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제 나이를 듣고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시는 게.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러다 한 곳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 탐정사무소라는 곳이었어요. 어르신, 자제분 일로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일 시간 되십니까? 강남의 한 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 사무소 대표 최진혁입니다.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진수의 사망진단서, USB에서 발견한 파일들, 그리고 유리와 강민호의 정보까지. 최진혁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 냄새가 나요. 특히 이 녹음 파일만 들어봐도 사건의 심각성이 상당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비용이. 돈은 문제 없어요. 아들이 평생 모은 돈을 그년이 다 가져갔지만 내 노후 자금은 따로 있으니까요.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일단 최유리 씨와 강민호의 관계, 그들의 과거, 현재 행적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의 동선도 철저히 확인하고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나이만 먹은 힘없는 노인네로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행동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늙은 여우가 되어보는 거죠. 최진혁 대표를 만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새로운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바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연기였습니다. 먼저 정수기를 통해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명자가 아들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정수기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진짜 의도를 설명하자 적극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가 정신 나간 척하면 그년 놈들이 방심하겠지.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며칠 뒤 예상대로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동네 소문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목소리에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죠. 누구야? 진수야? 우리 진수 어디 갔니?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유리요. 진수 씨는 기억 안 나세요? 아, 유리구나. 진수는 회사 갔니? 밥은 먹었고? 전화 너머로 유리와 그 남자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치매인가 봐. 대박, 이거 기회인데? 유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와, 진수도 같이 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씩 웃었습니다. 미끼를 문 거예요. 이제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차례였죠. 최진혁 대표가 직접 와서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죠.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그의 사무실로 전송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리와 강민호였어요. 저는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아, 진수 친구구나. 어서 와. 강민호를 보고 일부러 진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유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마 감나가는 물건이 있나 살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거긴 왜? 난 여기가 좋은데.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작은 데로 옮기시고 이 집은 파시는 게. 역시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죠. 집을 팔아? 진수가 싫어할 텐데 진수한테 물어봐야지. 어머니, 진수는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 치매 상태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유리가 거실에 있던 서랍장을 슬쩍 확인하는 걸 봤어요. 제 인감도장을 찾는 거였죠.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진혁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녹화됐나요? 네, 완벽합니다. 특히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대로 증거 수집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음 주 정도면 얼추 조사 결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만 밝혀진다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죠. 며칠의 시간이 흐르며 제 피도 말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참아냈습니다. 그 사이 유리와 그 남자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제 동태를 살피는 듯 했어요. 그 와중에도 청소를 핑계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수확이 없으면 짧게 머물다 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 대표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강민호라는 사람 전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곧장 최진혁 대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조사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신중하게 말했죠. 강민호에 대해 한 달여간 집중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이력도 있어요. 집행유예도 받았었네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충분히 의심될 만한 수상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는 여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호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 여성들은 모두 경제력 있는 이혼녀나 미망인들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패턴이 보이더군요. 특히 이 여성은 그가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여성입니다. 강민호와 1년간 동거했다가 재산 절반을 잃었다고 하는데 정식 고소는 하지 않았답니다. 창피해서. 그럼 상습범이란 말이네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유리 씨 관련해서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최유리 씨의 과거도 조사해봤습니다. 전 남편이 있었던 건 확인했는데 7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더군요. 당시 보험금 수령 기록도 있고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특별한 의혹이 없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수사가 미흡했거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유족 측에서 별다른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어서 단순 사고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진수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니. 이 여자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최진혁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보험 가입도 수월하게 진행이 된 걸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몰래 가입했거나 최유리 씨가 대충 설명하고 서명받고 뭐 그런 식으로 가입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증거면 경찰도 움직일 겁니다. 특히 보험 사기 전담팀은 이런 사건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저랑 같이 경찰서 가시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유리 씨 전 남편 가족이랑도 접촉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보시고 경찰 쪽이랑 협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의 조언대로 저는 그날 오후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최 대표와 함께였죠.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 강력계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신아름 경위였습니다. 신경위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진수의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특히 전 남편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수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들 속내를 알 순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심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헤쳐보는 게 저희 형사들 일 아니겠어요? 정말요? 도와주실 건가요? 신아름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그들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말이죠.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보험 가입에 대한 허구성을 증명하는 일인데 고인이 되살아나시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는 어렵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혁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함정수사는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치매에 걸린 척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면 신경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좋은 방법이네요.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이 건네주신 자료 보면 전 남편 유족분이랑도 접촉을 해보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전 남편 사건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연락해서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집에는 경찰이 설치한 도청장치와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고 비상시를 대비해 근처에 형사들이 대기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깜빡깜빡하고 통장이랑 도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같이 찾아봐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30분 뒤 유리와 강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해드릴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참에 재산 정리도 좀 하시죠. 할머니 연세에 이런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때 강민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유리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전남편 때 한 것처럼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 할머니도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야, 무슨 소리야. 입 조심 안 해? 지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요. 하도 깜빡깜빡하니까 큰일이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놈들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강민호의 실언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대담한 행동에 나섰죠. 바로 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나온 서류예요. 통장 재발급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거라서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흐릿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임장이었어요. 제 모든 금융거래를 유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였죠. 이게 뭐야?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냥 은행 서류예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려고요. 보험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 아는 설계사님이 잘 관리해 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날 잡아서 도와드릴게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도장을 찍을 듯 말 듯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미리 맞춰둔 타이밍에 정수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명자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유리의 표정이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정수기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유리 씨도 있었네.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정수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위임장 아니야? 명자야, 이런 거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유리가 당황하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은행 업무 서류.
내가 은행에서 30년 일했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래?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유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가 떠난 뒤 정숙이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진혁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큰일입니다. 최유리가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급매물로 내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한다니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유리는 더욱 대담한 술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강민호와 함께였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어머니, 이분은 공인중개사 김 실장님이세요. 집 관리가 힘드시니까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중개사라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할머니,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작은 데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죠.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 판다고? 근데 진수는 어디서 살아? 어머니, 그놈의 진수는 아휴,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가 매매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매수자라는 비어 있었지만 특약사항의 계약금 수령 후 즉시 명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아름 경이라고 떴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신아름입니다. 지금 댁에 누가 있습니까? 아, 네, 유리하고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전화가 끊기자 유리와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개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죠. 어머니, 저희 그냥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나중에 다시 오죠. 그들은 황급히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10분 뒤 신아름 경위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사기미수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더 큰 걸 노려야 해요. 진수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유리와 강민호가 집 매매 시도에 실패한 후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대표의 감시망에 포착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어머님, 재미있는 게 잡혔습니다. 강민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최 대표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강민호가 젊은 여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최근에 이혼한 부유한 여성입니다. 강민호가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것 같아요. 유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목소리에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날 배신했어요. 무슨 일이니? 진정해. 강민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진수 일도 같이.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진수 일? 무슨 일 말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술 먹고 헛소리.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민호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유리와의 싸움 후 잠적한 것 같았죠.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최진혁 대표였어요. 어머님, 강민호가 도망가려다 붙잡혔답니다. 공항에서요.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신아름 경위를 만났죠. 강민호가 자백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강민호는 초췌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백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안 돼요. 유리가 저도 공범이라고 할 거예요. 증거도 만들어뒀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아니신 거 알아요? 다 연기였죠? 저희를 잡으려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으니 말입니다.
유리가 의심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찾아온 할머니도 그렇고 그때부터 계속 의심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강민호라는 남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시 묻더군요. 말씀해보세요. 할머니, 치매 연기한 거 맞죠?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렇게 착하던 진수가 갑자기 죽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사고였다고 해도 니들이 수상한 게 한두 가지였어야지. 이제 와서 포기할 생각도 그렇다고 너희를 용서할 생각도 없지만 그리고 제대로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남은 인생 평생 감옥에서 썩을 생각이 아니면 말이야.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같았죠. 신경이도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머님. 공범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니 각계격파할 시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앉으려는데 유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 혹시 여기에 강민호 그 사람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강민호는 또 누구지? 유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정상이신 거. 유리의 돌변에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슬퍼런 유리의 눈빛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맞다. 난 멀쩡해. 너희들이 우리 진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증거 있어요? 없으면서 큰소리 치지 마세요. 그녀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다 털어놨어. 네가 진수를 죽였다고. 유리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왜 남편을... 5억짜리 보험금 때문이지. 그리고 네 전 남편도 똑같이 죽었더구나. 그 순간 유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증명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전 남편도 진수도 다 사고였어요.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진수가 남긴 마지막 녹음을 틀었습니다. 유리가 당신이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했어요. 무서워요, 엄마.